안녕하세요. 제가 30대 초반의 가정주부이자 지금 18개월 된 사랑스러운 딸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세 가족이 함께 평온하고 보통 같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평범한 삶을 즐기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한 번 결혼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오랜 5년간 어려웠던 결혼 생활을 견디고 결국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이죠. 결혼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꿈꾸며 배우자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결혼은 제가 꿈꾸던 이상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제였습니다. 저 또한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쉽사리 집안이라는 틀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 없이 유지했던 결혼 생활을 5년 동안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전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여 위자료를 받고 협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3년이 지난 후에는 상처도 천천히 사라지고 제게도 좋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겨우 버티던 그 시기에 이혼한 전 남편이 느닷없이 그를 만났는데 억지로 구인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전 남편이 자신이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황당한 말을 했어요. 주연아, 나 대장암이래. 수술도 하고 항암도 했는데 얼마 못 산다 그러더라. 죽을 날을 예정해놓고 생각이 많이 나서 찾아왔어. 내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가 들어달라던 마지막 소원은 제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줄 이유도 없었고 이후 예전 시모와 전 남편이 돌아가면 연락을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찾아와 제게 들어달라던 소원이 뭘까요?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제 나이는 단지 25세였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1년가량 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사람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지만 그 사람의 멋있고 자신 있는 모습에 반해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때 대학 근처에서 술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과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에 비해 잘난 면이 없었습니다. 이혼한 집안에서 자랐고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알바를 전전하던 중 서울의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했고 자취하면서 돈 버느라 항상 쪼들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집안이 꽤 잘 살았어요. 집안의 뒷받침에 비해 공부에 소질이 없어서 일찍부터 여러 가지 돈을 버는 일을 하며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의 쓴소리도 상당히 컸고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저를 마안하시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시겠다고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집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이제까지 준 행복들이야? 내 고집대로 하겠다면 너희 마음대로 해봐. 다만 결혼하는 그날로 우리 집에서 내게 하는 지원은 모두 끊을 거예요. 돈이든 뭐든 이제 너희들 힘으로 모두 해야 해. 엄마, 결혼은 내가 좋다고 하는 여자랑 하라며 주연이 나에게 잘하고 어머니에게도 잘할 여자래요.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디서 봤어요? 잘할 여자는 철원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 여자들 중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왜 엄마가 소개해주는 여자를 탐하다가 소개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말이야, 내 앞에 분명히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 참 부끄럽고 어색했고 말씨가 불편한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여장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사하러 갔을 때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었지만 며느리를 인정 못하겠다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원하던 돈도 모두 끊을 것이라 하셨고요.
그 사람은 내 앞에서는 자신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거나 둘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요? 아닙니다. 라고는 해야겠지만 남편은 그저 자기 말 잘 듣고 마음대로 휘두를 여자가 편해서 저를 택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는 결국 어머니가 결혼 허락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분수에 안 맞는 결혼 시켜주는 거 알며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그나마 악착같이 살아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우리 집은 너희 집처럼 근본 없는 집은 아니야? 내가 적어주는 날짜 기억하고 있다가 때 되면 챙기도록 해. 아직 내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만 내가 자신감을 어찌 이기겠니? 그놈 성격 만만치 않은데 내가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 허락하는 거다. 내 아들이지만 어지간한 여자가 감당 못할 성격이니 내가 잘 구슬려가면 살아. 내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살림 잘하고 돈 열심히 모아가며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를 받아주셨다는데 감사드립니다. 다만 어머니, 당신이 저에게 근본 없는 집딸이라고 자주 말씀하시니 그때마다 모르게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저가 근본 있는 집딸이 되려면 우리 부모님의 이혼을 안 하셔야 했는데 부모님의 결혼은 제 잘못이 아니니까요. 차라리 제가 뚱뚱하다거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을 듣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때는 어리다 보니 그 순간을 그냥 넘기면 상대방이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예비 며느리에게 그런 비방을 하는 분이 결혼 후에도 나를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댁 반대를 이겨내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전부터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하자마자 남편과의 관계가 거의 끊기려던 참에 석 달 동안 휴식을 취해야 했던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분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게임에만 몰두했다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월급이 200만 원을 넘는 금액이었지만 열심히 저축하면서 남편과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간단한 살림만 해왔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영업정지는 사실상 망하라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가게 정리를 결정하자 저는 반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때부터 남편은 자신의 카드를 쓰고 제게 매달 카드값을 300만 원씩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구하시겠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좀 부족한데 한 200만 원 정도만 해주실 수 있나요? 대체 돈을 어디다 썼길래 카드값이 그렇게 나오는 건지요. 그동안 쓰던 게 누적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달만 부탁 좀 드릴게요. 남편이 요구하는 금액은 매번 제 월급의 절반을 넘는 돈이었어요. 아마도 원래 쓰던 지출을 줄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자란 돈을 제게 요구한 건가요? 결혼 후에 시댁은 남편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모두 끊었고 가게 임대료와 각종 지출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언뜻 보기에는 나쁜 상황이었지만 당연히 부족했던 돈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만 전부 다 제가 충당해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5달, 거의 반년을 버텨내면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반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금방 2천만 원 이상이 빈틈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새 영업장을 차리고 난 후 다행인 건 사업상으로는 돈이 부족하지 않게 벌어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시댁의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사업 자금을 충당하느라 빚을 내긴 했지만 둘 다 열심히 일한다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다만 남편은 술과 담배도 좋아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쳐 쓴 글을 제공하되 마음대로 변경 가능함을 알립니다. 원래 씀씀이가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옷, 자동차, 컴퓨터 등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는데 저는 거의 아이를 데려가 쇼핑하는 정도였지만 남편은 가면 늘 몇 벌씩을 사주고 그것도 아주 비싼 브랜드 옷을 샀어요.
한 장의 티셔츠도 30만 원이 넘는 옷을 몇 벌 구입하고는 한두 번 입지 않죠. 제게는 몰랐는데 남편은 백화점 VIP 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해마다 3천만 원 가량을 백화점에서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는 핸드폰은 사업적인 필요성을 주장하며 세계 최고급을 사용하고 계시죠. 게다가 주행하는 차량이 2대인데 둘 다 수입차예요. 결혼 전에는 허세가 심한 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감이 넘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면허가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데 남편은 사업상 만나는 사람 외에 자동차 모임도 가집니다. 거기 나가는 사람 10명 중 9은 남편처럼 돈 씀씀이가 큰 사람들이라고 짐작이 갔어요. 너무 돈을 많이 쓴다는 점이 불안했고 결혼을 했으면 재정 상황도 공유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잔고를 물어보면 남편이 화를 낸 적이 많았어요. 여보, 당신 씀씀이를 보면 대체 뒤를 가는 건 무슨 생각이야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모르고 있잖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우리 지금 정확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야. 내가 감당할 만큼 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앞가림이나 차를 내가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맘 편히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에 대해 왜 걱정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돈을 벌 때 나중을 생각해 모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요리를 못해서 맛이 없어서 거의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밥을 먹자고 해도 반찬에 지나치게 투정을 부립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주말에는 집에 거의 머물지 않고 친구들이 오면 거의 남편이 계산하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 주변에는 똥파리가 꼬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남편 주변에는 제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 보였고 그저 그의 돈을 탐내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심지어 거절도 못하는 편이라서 친구들에게 돈도 몇 번 빌려주고는 못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기가 내조만 잘 해주면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난 너랑 결혼만 안 했으면 지금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고 있을 텐데. 그냥 돈 좀 있는 기집애랑 결혼했어도 됐을 거야. 그런 거를 그때는 어리고 예쁜 것에 눈이 멀어서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뭐야, 남편 말을 듣면 진짜 돈 없는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준대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결혼해서 생활이 안정된 게 아니라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은 왜 아이를 갖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실은 남편과 각별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시고도 왜 아이가 제 소리를 듣지 않느냐며 항상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관심 없이 제 맘대로만 하려 했었습니다. 제가 항상 불안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모아야 하는데 돈을 모으지 않고 쓰기만 하다 보니요. 남편이 제 월급만큼 생활비를 제공해 주더라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 얼마 못 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또 한 번 장사를 말아먹고 큰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타고 다니던 차도 전부 팔았어요. 본인이 쪼들리니까 가지고 있던 시계, 신발, 골프채 등을 팔아서 급전 마련에 급한 빚을 충당하더군요. 그나마 결혼 초반에는 제가 책임질 큰 빚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은 수입이 끊겼고 모아놓은 돈으로는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쁠 듯 했습니다. 신혼 때 제가 남편 카드값을 대주고 생활비를 하느라 대출까지 받았던 때가 떠오르면서 문둥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는 것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보게 된 그의 모습은 매우 낯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던 남편은 뭔가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일을 손에 놓고 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보유한 돈을 전부 소비하는 사업을 하더니 몇 달 동안 자신이 만들어낸 카드비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집에 갇혀 게임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하루 종일 먹은 음식들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 있었고 청소나 빨래는 당연히 소홀했습니다. 제게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돈 좀 있어. 100만 원만 줘봐.
급하게 메꾸고 싶어서 그래? 100만 원. 그 큰 돈이 왜 필요한 건데? 당신도 100만 원 없어서 나한테 달라는 거야? 주거나 말거나. 너 그동안 내가 준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쓴 걸 아니지.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일단 지금 돈 좀 주려고 해. 급하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한테 안 준다고 고집 부릴 수 없는 일인데 일단 몇 번 줬습니다. 그것 말고도 매달 생활비와 공과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는 결국 남편도 음식 장사는 안 할 것이라며 다시 가게 장소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돈을 빌리고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PC방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사업이 성공할 것만은 없다는 것을 알겠지요. 돈 걱정은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는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어려워 보였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고 남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시기부터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남편이 또다시 사고를 쳤다고 해요.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사행성 도박을 하다가 돈을 3천만 원 넘게 날려먹었어요. 그것도 가게 월세 낼 돈이랑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전부 다 썼다는 겁니다. 제게 돈을 달라는데 그때는 제도 너무 화가 났었어요. 결혼 후 제가 제일 심하게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당장 가게 월세를 낼 돈이랑 이것저것 해서 500만 원만 달라는데 제가 무슨 돈이 달 남은 나오는 ATM기도 아니었고 너무한 것 같았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사업을 2번 망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박에 손 놓는다면 그럴 바에는 끝까지 모르게 했어야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하고 또 한다니요. 너에게 수습시켜달라는 의미야. 난 그 돈을 갖고 있지 않아.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거니까 일단 월세를 내게 해줘. 이번 달만 좀 돈을 주면 그 돈은 내가 2달 안에 갚을게. 당장 1년 넘게 나한테 생활비도 주지 않고 집에서 먹고 자는 건 왜 그러는 거지? 이 집에서 무료로 사는 건 나가 아니라 너야? 이 집 이름이 내 이름이냐 몰라도 하지만 내가 생활비까지 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너도 돈을 벌잖아. 그래서 나에게 생활비를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너를 정말 잘못 보았나 봐.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이는 아냐? 너 말이라면 난 돈을 갖고 있는 여자들과 결혼했지만 왜 나는 이럴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전혀 너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남편은 물건까지 집어던지며 부수더군요. 남편이 날뛰는 상황에서는 나는 집에서 도망치는 것만으로라도 싸움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털어놓거나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슬퍼하실까봐 말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에게 혹은 고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은 갑자기 집에 잘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건비를 아끼겠다며 야간 알바를 격일로 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지만 그래도 이를 물어보지 않은 채 어떻게든 시도해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러나 여자들의 직감은 정말 놀랍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원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더 신경을 쓰고 들뜨는 듯한 면이 보였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올 때는 여자 향수나 화장품 냄새가 풍겨오기도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을 의심할 수도 없고 휴대전화를 살펴볼 수도 없어서 사생활을 파헤쳐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여자가 있을까 하는 의심만 가라앉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저한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먼저 하더라고 해서 할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더니 한 번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너도 나랑 사는 게 힘들잖아. 5년을 살았어도 애도 안 생기는 거 보면 너랑 나랑은 뭔가 안 맞는 게 맞아. 너는 이제 고작 30이고 나랑 헤어져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위자료는 줄 테니까 되도록 빨리 정리했으면 해. 뭐 이혼이
이혼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쉬니 대체 이유가 뭔데? 당신 혹시 여자 생긴 거야? 저는 짐작이 맞는 대로 물었다. 남편은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내치고 있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여자 이외에 더 있나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막상 이혼을 요구당하니 나는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당혹스러웠어요. 당신이 상상한 대로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으니 말이죠. 대신에 위자료를 주고 오피스텔을 내 명의로 이전해 줄 테니 나랑 5년을 산 만큼이라도 상당한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소송 같은 번거로운 일 없이 아이도 없으니까 깔끔하게 헤어지는 건 어때요? 당신은 정말 모든 게 쉽네요. 나는 여자로서 당신에게 대체 무엇이었던 건지, 단지 가정부로서 밥상 차리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여자였다니까요. 당신은 떠들썩거릴 여자가 필요했던 거겠죠? 아내와 결혼한 것만 같았는데 여자한테 빼밀렸더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 내가 그래도 이혼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혼 안 해주면 너만 괴로워할 텐데. 한번 해보지 말고 참아보라고. 저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이혼 요구하는 것을 버텼다가 결국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괴로운 건 제일더라고요. 남편은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로 5천만 원과 결혼 초반에 매입한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넘겨줬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도 없었고 최애녀 소송까지는 끝까지 안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망가져서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복수의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지쳤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헤어질 때 얼굴도 모르는 타인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질투조차 나지 않고 체념의 감정이 들었어요. 이혼을 결정한 후에 부모님께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나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요. 이혼 이후 한동안 우울증과 수면 장애가 있었습니다. 약이 없으면 1년 넘도록 잠들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마 남들이 보기에는요. 덤덤하게 이혼한 것 같아도 저는 속으로 굶을 때를 곪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직장에 있어서 다행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익힌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당한 걸 못 갚아줬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어지고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막말 들었던 것, 남편이 돈 내놓으라며 막대했던 것, 나중에는 여자까지 있다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것이 매일 밤 선명하게 떠오르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내가 당한 걸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더군요. 1년, 2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기억도 흐려져 가고 마음도 무뎌져 갔어요. 그 결과로 나도 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주변에 관심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면 사람으로부터 치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혼자였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의외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조심스레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 사람은 같은 직장 동료였고 예전부터 얼굴은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이혼녀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있을까봐 늘 경계를 하고 살았던 저였지만 그 사람에게 많이 이상하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과 다르게 수수한 외모가 말수가 적은 타입이었고 일 때문에 대화를 몇 번 했을 때 차분하고 일 처리를 잘하는 것 때문에 인상적이었던 기억으로 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았지만 저는 결혼을 다시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몇 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무슨 죄냐며 행복해질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돌렸고 만남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혼한 지 3년이 흘렀다는 시기였고 내 성격과 외모는 많이 변했어요. 또한 더 밝아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자존감도 올랐어요. 미래까지 약속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번호가 변경된 채로 회사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전과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 인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인간이 한다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주연아,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너 회사 근처야.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연락한 이유가 뭐야? 너랑 이혼하고 드는 일이 없더라. 내 생각 많이 했어. 너한테 나쁜 짓 한 거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는 게 아니라 너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빚이라도 갚겠다는 거야? 위제로 받은 걸로 됐어. 이미 끝난 사이 더 이상 주고받을 거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지만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사에 전화를 하며 만나 달라고 한다. 저는 걱정이었습니다. 내 남자친구에게 이혼한 전 남편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가 회사 앞에 나타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남자친구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약속한 카페로 나갔죠. 3년 만에 만난 그 사람은 외모가 너무 변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보면서 3년 전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마음먹고 나갔는데 그의 변화가 너무 커서 마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죠. 나도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서 놀라. 얼른 나에게 할 말이 있는지 봐보자고 한 이유가 대체 뭐야? 실은 나는 1년 전에 대장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태야. 전이까지 생겨 많이 좋지 않아. 진행이 이미 많이 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은 바람에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올리며 배꼽 옆에 있는 인공 항문 주머니를 보여줬어. 생각지도 못한 모습에 나도 적잖이 놀랐지만 아프다는 사람이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 그래서 아픔은 열심히 치료를 받을 일이지. 왜 찾아온 거야? 아무래도 내가 엉망진창으로 산 것 같아. 지금 벌 받는 것 같아. 주연아, 나 혼자 투병하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게 버티고 있긴 한데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하니까 내가 아픈 건 내 사정이야. 나한테 왜 당신이 병 걸린 말을 하는 거야, 너?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여자한테 간병 받으라고 해서 나한테 와서 이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 안 걸렸다니까 짐 싸서 나가야겠다고 했더니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아. 요즘은 옛날 생각이 유독 많이 나더라.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함께 살 때가 마음이 가장 편안한 때였어. 당신을 걱정시킨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지금 와서 한다니 부담스러웠을 텐데 뒤에서 한 번만 더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제 남은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죽음의 날을 받아들인 뒤 함께 다시 잘 지내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아프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의 병이 생긴 것은 제 잘못도 아니었고 3년 후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시간이 많을지 적을지 그것이 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병에 걸리는 것은 운이 좋지 않았겠지만 그건 당신의 사정이겠지요. 저번에 당신과 함께 사던 여자가 도망가서 혼자 남으셨기 때문에 병수발할 여자가 필요하게 되어 오셨나요? 너는 그냥 공짜로 병수발을 해주기 원하는 여자를 찾는 거 아니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느니 참으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그냥 아프고 있는 거니까. 내가 당신께 잘못했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야? 내가 당신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분하고 이제서야 다 갚고 싶어 한 거야? 얼마나 더 살지 몰라도. 마지막으로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용기를 내서 찾아왔어. 지나간 일은 내가 탓하겠다.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나의 마지막 소원은 제발 들어주길 바란다. 이미 늦었지만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간절히 당신을 쳐다보는 거야. 인간을 보는데 잠시나마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마음도 날아가 버렸어요.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은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병수만 해줄 여자가 필요해서 왔던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었으면 사과만 하고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같이 살아달라는 미친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날이 많이 남지 않아 제 정신이 아니다. 내가 당신이 살아달라고 말하면 따를 것 같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번 깨닫네요. 울면서 불쌍한 척, 뉘우치는 척하면 내가 하는 척이니까요. 불쌍해 할 줄 알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디서 감성팔이야 뭐. 나랑 살 때 제일 마음이 편했다고. 나는 당신과 함께 살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여서 간병인이 필요한가 본데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봐. 난 당신이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해주는 남자도 옆에 있으니 제발 도와줘. 남의 삶에 참견하지 마. 그 장례가 될 거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내 이야기 중에도 눈만 휘둥그렇게 뜨고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는 표정이 보였어. 그걸 보고 기분이 상쾌해졌어. 나는 그 사람에게 부서지기 쉬운 속살을 퍼부어주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황당하게도 뜻밖의 사람이 사전 연락 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예전 시댁 어머님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 전화로 계속 전화를 하며 저를 괴롭히는 것을 보니 도저히 괴롭힘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만나서 확실히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이혼할 때 자신의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결혼할 때는 근본 없는 집딸이라고 반대하셨던 양반이었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보같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예전 시모는 예전의 꿋꿋함이 없어진 아들로 암투명하는 것에 신경 쓰느라 염색도 하지 않았는지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전 며느리는 세건전해지고 예쁘게 변했으나 자기 아들은 죽어가는 상황에서 배아리의 모습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사과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시모가 처음 내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너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구나. 잘 지냈니? 하긴 내 아들이 위자료를 주고 오피스텔을 받은 것으로 알아.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겠구나. 그게 전달하고 싶은 바였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 앉아.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널 찾아왔다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옷차림이 터져서 왔어. 너 다 죽어가는 애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 했어? 내 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너를 찾아왔는지 알아? 그걸 따지려고 오신 거야? 아줌마, 우리 이혼한 지 3년이 넘었어. 우리 사이는 이미 남남인 지 오래됐는데 왜 늦었나요? 그랬던 사람을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여쭤보세요. 그게 내 차례가 되는 말인지, 가족이면 당신의 아내를 얻으실 것이지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제가 화를 낼 때 전 시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을 택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화내려 온 게 아니야. 부탁하러 왔으니 좀 들어줘.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태야. 더 이상 사용할 항암제도 없고 뼈까지 약해진 상태야. 외출하기도 힘든 상태라. 너도 보았겠지만 얼마나 말랐는지 보았을 테니. 아니다. 너를 만나고 바로 병원에 가야겠어요. 입원까지 했지만 그래도 너와 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맞지 않나? 내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아들 곁에 좀 머물러 줄 수 없겠니? 그 인간이랑 결국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예전 시모에게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줌마,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병까지 얻어버렸으니 그런 거예요. 아줌마, 그렇게 하면서 나를 찾는 시간에 아들을 돌보세요. 아들이라도 병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랑 아들 병가 나오는 것을 나눠서 해주고 싶은데.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요. 끝났고 나는 아줌마 아들을 다시 보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2번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후에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결혼할 사람에게도 말할 거고, 망신당하고 싶다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이해하셨죠? 결혼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전 시문은 더 크게 뜨거웠어요. 뭐, 너 채운다는 거니 세상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났다는 거야? 대단하시네요. 이미 3년이 넘어가서 제 잘못도 없고 이혼이 죄도 아닌데 그런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줌마, 아들 결혼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남자를 꿰차다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들은 죽을 날 받아놨는데 제가 잘 살 것 같아서 배 아프신가 봅니다. 세상 일 주는 대로 받는 거 아시죠? 남의 가슴에 칼을 꽂은 건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라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 간병이나 잘하시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에게 한마디 사과의 말이라도 했다면 그렇게까지 말하고 돌아서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 시모는 자기 아들 때문에 상처받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자기 아픈 아들만 가득해서 어떻게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저를 옆에 붙여줄 겁니다. 제가 원했던 건 결혼 생활을 운운하며 제 동정심을 자극하고 싶었겠지만 지금의 제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아들이나 엄마나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게 되어서 이혼 3년 차에 이런 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흥분하여 난리가 났었어요. 만약 이전에 말해줬더라면 같이 나갔을 텐데 왜 말을 안 했어요? 한 번 더 전화 오면 그때는 나한테 말해. 다시는 그런 식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아니면 너 전 남편의 연락처를 나한테 주라. 내가 직접 연락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인간들이 다시 올 경우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아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야.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죽을래 받아냈다더니 무서운 것도 없고 염치도 없어졌나 봐 하더라. 그래도 한 번 더 연락이 오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연락이 더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남자친구가 예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대차게 일가를 날렸고 경찰에 신고할 테다고 했더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재혼할 것 같다는 게 거짓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이후에 그 인간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차단했고 다행히 더 이상 괴롭혀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 소식은 모릅니다. 아마 그때 병이 심했으니 죽은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저에게 남은 삶을 함께하자고 한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인과응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의 생사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한테 상처를 주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순간에도 저를 우습게 알고 찾아와 자신 남은 삶을 기다려 했던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사랑해주는 남편과 예쁜 딸이 있는 지금의 제 삶에만 집중하며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어리고 불안한 저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지나고 조용히 떠나보려고요. 어린 나이에 잘못된 결혼을 선택했고 그 값어치를 치렀으니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을 거라 생각해요.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들은 똑똑하게 이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가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기에 만족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제 이런 마음을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으며 사연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